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면은, 저는 자유시간 투자자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김지석이고, 나이는 93년생입니다. 그래서 30대 초반이고, 제 꿈은, 인생의 목적은 돈이 아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혹시 돈이 목적인 분들에게는 그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알려드리고 싶고, 돈은 그냥 수단일 뿐이다. 그렇지만 또 돈이 충분히 없으면 인생에 행복하게 살 수 없고, 결국에는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돈이 필요한데, 군인 가족분들은 보통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돈이 목적이신 것 같고, 돈이 인생의 목적이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음, 근데 제가 이렇게 부동산 투자해보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하니까, 어, 정말 작은 차이더라고요. 이거를 모든 군인 가족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공유하고 싶어서, 제 꿈은 모든 군인 가족이 성공적인 투자로 돈 걱정 없는 행복한 삶을 사시는 게 제 꿈입니다. 저는 21사단 근무하는 그 육군이었어가지고, 강원도 양구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은, 어, 제 아내랑, 큰딸, 작은 아들, 이렇게 살고 있고, 이메일과 연락처는 이렇습니다. 연락처는 저장해 두셨다가 개인적으로 연락하실 거 있으실 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투자한 지 사실 얼마 안 돼요. 23년도에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투자했고, 매매가가 4억 1,540만 원이었는데 저는 대출을 4억을 받았습니다. 사실 매매가 이상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감정가가 7억이나 잡혀 있어가지고 생애 최초 80% 하면은 제 DSR 고려했을 때 최대로 받았을 때가 4억 5천 정도 받을 수 있었는데 4억 원만 받았고, 자본 3,500만 원으로 매매를 완료했습니다. 그 후에 월세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최종 투자금은 자본 2,500만 원에 원리금 65만 원씩 매달 내고 있습니다. 원리금 원래 185만 원인데 세입자가 120만 원, 3분의 2가량 내주고 계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7월 기준으로 시세 차익은 약 1억 7천 정도입니다. 지금 최고가는 6억 3천인데 제 평형이 약간 구조가 다른 평형이라 제 같은 평형의 신고가는 아직은 5억 후반대입니다. 그리고 25년 1월에 되면은 그 월세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월세가 너무 싸게 세팅돼 있어가지고 그 재계약하는데 좀 고민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제가 잘 협상을 해가지고 아마 갱신 청구권 안 쓰시고 재계약을 하실 것 같습니다. 시세에 맞춰서. 그 배경은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제가 협상을 했는지. 그리고 24년도 초에 또 인천 빌라 2개를 투자했습니다. 제가 24년 초에 경매를 배웠는데, 경매를 공부했는데,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조급한 마음에 섣부르게 투자한 경향이 없지 않지만 어쨌든 잘 세팅돼서 지금은 최종 투자금 4천만 원에 현금으로는 한 달에 한 150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18년도부터 했는데 그때는 국장만 하다가 22년부터 해외 주식 경험을 하게 되고 23년부터는 국장 다 손절해버리고 해외 주식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도 원래는 단일 종목들로 가지고 있었어요. 막 구글, 테슬라, 넷플릭스 이런 애들 가지고 있다가 ETF만 지금은 들고 있고 다 정리하고 뭐 나스닥 인덱스, 그리고 반도체 3배, 비트코인 2배, 빅테크 3배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인덱스도 다 레버리지 자리 3배 레버리지 되고 있고
근데 주식은 사실 그냥 파킹 통장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는 돈이 있으면 여기 넣어놓고 결론은 주식으로 불려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 수도권 투자하시라 이걸 엄청 강조하는데 그 이유를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서울 수도권이냐면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22년도 건강보험료 통계 자료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작아져 버리네. 이러면 좀 잘 보이시나요? 결국에 기업 직장 가입자는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를 볼게요. 지역 가입자 일단 세대수만 봐도 서울이랑 수도권의 가입자가 압도적입니다. 전체 가입자가 총 800만 명 정도 되는데 지역 가입자가 그 중에 한 절반 정도의 절반 좀 안 되는 인원들 두 개 합하면 한 380만 정도가 서울 수도권에 살고 계시죠. 그리고 보험료 현황을 봐도 가장 높은 게 경기도고 직장이랑 지역가입자 다 합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이 서울입니다. 이거는 단위가 직장 지역가입자 다 합한 게 서울이 17조 경기가 21조인 거죠. 그리고 종합소득세도 보겠습니다. 이거는 23년도 자료인데요. 이거 수입 금액 말고 종합소득 금액을 보시면 서울이 이것도 7조 4천억 그리고 경기가 11조 여기 건수네요. 금액을 보면 서울이 22조 경기가 21조 이런 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사람 많이 살고 돈 잘 버는 데는 서울 수도권이다. 그리고 왜 이걸 말씀드리는지는 이제 입지 분석 방법과 그런 거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서울시에서 계획한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자료가 있는데 요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노션 화면 다 공유해 드릴 거예요. 이 사이트. 그러면은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누르시면은 다운받을 수 있는 포털로 들어가지니까 이거 모든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되고 한 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뭐 금방 읽으실 수 있어요. 금방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지도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게 3도심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7광역 중심 그리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12지역 중심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만든 개념인데 잘 보시면 이 도심이라고 하는 3도심은 어떤 지역 같나요? 채팅으로나 음성으로 한번 의견 주시겠어요? 서울이 선정한 3도심 얘네들은 어떤 지역인 것 같으세요? 느낌이. 비싼 곳, 핫한 곳, 직장이 모여있는 곳. 네. 직장군이 몰려있는 곳. 맞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 모두 맞고 직장군이 몰려있기 때문에 비싸고 핫한 곳입니다. 서울 도심은 서울에서
상업지역이 가장 넓게 분포하는 곳이고요. 강남은 뭐 말해 뭐합니까? 강남 핫하고, 여기도 상업지역 엄청 많죠. 강남역 주변으로. 여의도, 영등포, 특히 여의도는 우리나라의 뭐 월스트리트라고 할 정도로 증권사들 모여있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모든 그 소득은 다 여기 3도심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요 3도심을 지나는 지하철역이, 지하철 노선들이 핫하죠. 여기를 지나가지 않는 노선들이 없어요. 예를 들면 서울 도심은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도 지나가고 6호선 안 지나가고 7호선 안 지나가고 그렇게 지나가고, 여의도 영등포는 5호선, 9호선, 강남은 2호선, 3호선, 9호선, 7호선 이렇게 막 지나가죠. 이 지나가는 호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핫한 곳이잖아요. 여기 3도심은 돈이 나오는 직장이 몰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핫하다. 그러면은 광역중심, 마곡, 상황수색, 용산, 가산, 대림, 청량리, 영심, 향동, 상계, 잠실. 광역중심은 어떤 곳인 것 같으세요? 이것도 한번 채팅 주실 수 있나요? 광역은 잘 모르시겠다. 개발 호재가 있는 곳. 성장하는 곳. 아, 좋습니다. 광역중심은 제가 설명드리면, 서울 지리를 알게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군요. 네, 광역중심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도심보다는 그 상업지구가 좀 작고, 그렇게 돈을 만드는 양도 적지만, 도심 다음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산도 엄청 핫하죠. 용산에 국제업무지구 들어온다. 마곡에는 LG 연구단지가 들어온다. 상암 수색에는 DMC 그 미디어를 생산하는 상업지구가 몰려있고, 청량리, 왕십리도 개발이 엄청납니다. 잠실도 뭐 말해 뭐해요. 여기 엄청나고, 가산 대림은 가산이 원래 제조업이 엄청난 있는 그 가디단 자리가 원래 제조업들 잔뜩 있는 거였는데 지금은 다 지식산업센터 들어오면서 바뀌었고, 창동 상계도 지금 개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보다 못하지만 상업지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지역 중심은 요 도심과 광역 중심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주거 지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신내 불광은 그 은평뉴타운부터 해가지고 주거 지역들 있고, 마포 유명하죠. 마용성, 성수까지 해가지고 마용성 주거지역 유명하고, 목동, 여의도에 높은 소득을, 고소득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목동에 살면서 자녀들 교육시킨다고 학군까지 발전해가지고 학원도 엄청나죠. 목동 학원가. 그리고 다른 지역들도 그렇다. 그래서 서울은 이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을 가지고 서울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서울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 도심이든 광역중심이든 지역중심이든 이름 있는 곳에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서울의 교통망, 즉 지하철, GTX 이런 것도 이 도심과 광역중심과 지역중심을 다 이어가는 느낌일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지는 알겠고, 그러면은 예산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카페 등을 한번 볼게요. 카페는 따로 안 썼나 보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제 블로그인데, 여기에 제가 검단 아파트 살 때 스토리들이 쭉 있어요. 그냥 메모장에 쓰면서 한번 해보시죠. 어렵네요. 보기가 어려워가지고. 그 루키파일럿님은 부동산 투자 경험 있으시고, 열심히 군인님이랑 짧은 인생 열정으로님은 아직 투자 경험 없으신 거 맞죠?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런데. 루키파일럿님 청약이시고. 그러면 루키파일럿님 아직 소유권 이전 안 한 거고 분양권으로 갖고 계시는 거죠? 소유권 이전돼서 입주하셨구나. 월세 놓고 계시고. 그러면 루키파일럿님은 어느 정도 이 부동산 예산이 어떻게 확정되고 대출 어떤 식으로 나오고 이런 거는 알고 계시겠네요. 그러면은 청약. 그래서 분양권에서 소유권 이전까지. 청약을 예로 말씀드리면은 먼저 계약금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하죠. 나갈 돈, 들어올 돈. 나갈 돈은 결국에는 투자금이고, 들어올 돈은 같이 흘러가셨다고요. 회수되는 투자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갈 돈은 청약하면은 먼저 계약금,
계약금 나가고, 그 다음에 중도금 나가고, 그 다음에 잔금 나가고. 그러면은 잔금 치는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소유권 이전이 무슨 말이냐면, 분양권은 건설사가 언제까지 아파트 지어서 줄게 이거고, 소유권 이전은 아파트를 받은 거예요. 아파트를 어떻게 받았느냐? 잔금, 돈 주고 산 거죠, 건설사한테. 이게 그 청약의 그 순서고, 그러면 청약을 이렇게 하더라도 돈이 들어오죠. 언제 들어오냐면 중도금 대출로 들어오고, 잔금 때 담보 대출로 들어옵니다. 주담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주담대. 그리고 임차인 세팅할 때 전세 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러면 예를 들면 분양권이 2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중도금은 1억 8천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잔금이 뭐 3억입니다. 잔금이 크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도금을 무이자로 줄 수도 있고 후불 의자로 할 수도 있고, 이것도 중도금도 어쨌든 대출이 다 나오거든요. 소유권 이전할 때까지, 잔금 때까지. 잔금도 당연히 대출이 나옵니다. 주담대 해가지고. 결국에는 청약 투자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계약금. 계약금 2천만 원이면은 그 소유권 이전할 때까지 추가로 드는 돈이 거의 없어요. 다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이게 5억짜리 집인데 결국에 다 더하면 주담대가 5억보다 보통 더 나옵니다. 루키파일럿님 그 주담대 받으실 때 매매가보다 더 많이 나오셨나요? 매매는 3억 3천이었는데 2억 4천 대출 받으셨다. 이게 그 최대로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2억 4천만 받으신 건가요? 최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시구나. 이게 보통은 분양권 매매가보다 대출이 더 나오게 되거든요. 왜냐면 분양권으로 거래한 시점보다 분양권에서 가는데 4년 정도 걸리니까 그 4년의 동안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 하락되면서 요 분양권 5억이라는 가치가 4년 뒤에 막 7억 막 이렇게 오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7억에 뭐 80% 대출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 5억보다 더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통상 분양권 매매 금액보다 대출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요 청약의 그 장점입니다. 근데 청약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청약은 건너뛴다.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매매. 아마 이거를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하게 될 텐데, 일반 매매로 하면 나갈 돈은 똑같습니다. 계약할 때 가계약금. 이건 뭐냐면은 계약 전에 매물 묶는 용. 근데 계약의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급매로 뭔가 나왔어요. 매물이 5억짜리 집인데 5천만 원 싸게 해서 4억 5천에 팔겠다는 거죠. 뭐 기타 하자도 없고 상태도 양호한데, 그러면은 이 친구 제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해당 매물 올려놓은 부동산에 전화해서 그 공인중개사한테 내가 이거 매물 계약하고 싶으니까 지금 가계약금 쏘겠다. 그러면은 뭐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가계약금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 그냥 집주인한테 입금해 놓으면 계약서를 아직 쓰기 전이지만 계약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가계약금 물고 나 이거 더 비싸게 팔래요 라고 마음이 바뀐다면 가계약금 플러스 계약금에 쓰려고 했던 그 계약금 금액만큼도 다시 돌려줘야지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물을 잡아두는 효과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엔 계약서 쓸 때 또 계약금 내겠죠. 근데 만약에 가계약금을 넣었다면 가계약금은 빼고 그 다음에 뭐 중도금을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잔금, 이것도 똑같이 잔금 치르면 소유권이죠. 이거는 청약과 다르게 전주인한테 받는 거죠. 청약에서도 그 세법은 다 빠졌는데 사실 뭐 취득세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여기 봐야죠. 취득세는 잔금 때 취득세, 여기도 취득세. 이렇게 하고 임차인 세팅할 때, 임차인 세팅할 때 들어오는 거. 그것도 있습니다. 여기 청약에서는 중개사가 개입을 안 하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는 없는데 임차인 세팅할 때 들겠죠, 중개 수수료. 집을 매매할 때는 없어요. 건설사에서 나한테 올 때는 중개 수수료가 없는데, 이거는 전주인에게서 나한테 온 거죠. 그 중개사, 공인중개사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내면서 같이 중개 수수료. 세팅할 때 중개 수수료 또 내고. 그래서 매매와 임차인 세팅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중개사가 요거를 할인해 주기도 해요. 아예 안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들어올 돈, 소득되는 투자금은 뭐 똑같죠. 올 전세보증금, 그리고 월세보증금. 보통 아이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매매할 때는 주담대 받으면서 월세보증금으로 회수하고, 주담대 안 받으면은 전세보증금으로 하나로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5억짜리 매매, 이것도
가계약금과 보통 계약금은 매매가의 10%예요. 그래서 이거는 5천만 원. 그리고 중도금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그래서 중도금 만약에 하면은 한 뭐 1억 정도? 잔금은 5억에서 계약금 뺀 거, 중도금 뺀 금액 있죠. 이건데, 그러면 이제 사는 사람은 뭐 해야 되냐? 이 계약금 5천만 원, 이 정도는 그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이거를 계약서 쓴 다음에 바로 집주인한테 주고, 이 잔금일이 또 한 2달 정도 줘요. 한 달에서 2달. 이 잔금. 이동안 이 주담대로 할 건지 전세로 할 건지를 정한 다음에 내 대출한도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나오는가도 확인해야 되고, 아니면은 그 잔금만큼 현금 구해야 되고, 거기에 전세 세팅해야 되고, 이런 거를 요 기간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부동산 투자금은 어떻게 구하냐면, 위에는 엄청 그 막 어렵게 썼는데 간단합니다. 가용현금, 여러분들 그 모아두신 돈 있으실 거예요. 뭐 예금으로 들어가 있으고 적금으로 들어가 있으고, 예금, 적금, 근데 뭐 투자 보험도 있을 수 있고, 주식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걸 모두 합한 금액, 현재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거, 가용 현금과 플러스 대출 가능 금액, 신용 대출도 있고 주택담보대출도 있고, 내 신용 이 대출 가능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요거 두 개 더한 게 결국에는 투자금이에요. 그러면은 이 투자금 나왔으니까 이 투자금만큼 매물 구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도 구했지만 투자금에 뭐 취득세, 뭐 중개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매물의 가격이 특정되지 않는 이상 구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매매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취득세가 정해지고,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 그 취득세도 다를 수 있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몇 개냐에 따라서 다르고, 중개수수료도 얼마에 거래를 했느냐에 따라서 또 그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비용은 그냥 한 총 투자금의 5% 정도를 떼놓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취득세, 중개비 이렇게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매물 금액은 투자금의 0.95 곱하시고 이하로 필터링해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셨을까요? 시간부자님 안녕하세요. 시간부자님이 누구실까요? 시간부자님 카페에서 쓰시는 닉네임으로 수정 가능하실까요? 커카님 안녕하세요. 커카님. 네, 옥정금지.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투자금 구하는 법이랑
우리가 어딜 투자해야 될지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채팅 주셔도 되고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유투님 질문 있습니다. 아, 네, 루키 파일럿님 네, 루키 안녕하세요. 파일럿입니다. 예. 네네. 안 그래도 그 자유투님께서 써주신 거 보고 이제 제가 얼만큼 대출 받으신지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매물이 지정돼야 이제 그거에 맞춰서 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안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과 이제 그 물건 아파트에 대한 이제 담보대출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해서 그에 맞춰서 또 아파트의 가격이 좀 조정이 돼야 되겠네요. 네, 그 소리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들리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중복으로 스피커가 돼 있어서. 다 잘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신 거 정확히 맞고, 근데 지금 이미 매물이 하나 있으시고, 그 주택이 하나 있으시고, 거기에도 2억 4천의 대출금이 있으셔서, 100% 많이는 안 나오실 것 같고, 혹시 가족분도 소득이 있으시고 일을 하실까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택담보대출 알아보실 때 요즘에 모바일로 알아보는 것들도 너무 잘 돼 있어서 토스나 카카오뱅크 이런데 주택담보대출 알아보는 툴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느냐, 기존 대출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거를 넣으면 꽤나 정확하게 대출 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매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내 대출 한도만큼 대출 한도인 요 금액만큼 나이가 대출을 추가로 나오기 때문에 투자금 플러스 대출금 해서 요만큼 매물까지는 될 수 있다라는 한계는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물 가격이 특정하지 않아져도 결국에는 내 대출 한도 리미트가 얼마냐만 알고 있으면 그 이하 가격으로 필터링해서 조사하시면 그렇게 투자하시는데 자금의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퍼센트로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돈이 얼마 있어서 얼마짜리 이상 아파트는 못 산다. 얼마 이상이 최대구나라는 게 필터링이 되어야 부동산 공부가 시작이에요. 안 그러면은 뭐 내가 이거 사고 싶다고 해서 지금 자금 안 되지만 난 압구정 현대 아파트 사고 싶어 라고 해서 50억짜리 아파트 아무리 봐봐야 내 자본이 그만큼 안 되면 부동산 공부하는 의미가 없겠죠. 나중에 그 50억 아파트 물론 가실 거예요. 10년 안에 가실 건데 지금은 그런 공부는 아직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내 아파트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갈 아파트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내 투자금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아파트는 다 쳐내시고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아파트들을 이제 공부해서 리스트 10개 만들어서 그 중에 실제로 투자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들 이해하셨나요?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질문 주세요. 그럼 역시 다 똑똑하셔가지고 이해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필터링 하셨으면은 그 필터링한 아파트가 정말 좋은 곳인가 입지 분석 해야 되잖아요. 그 입지 분석 7단계 관련돼서 영상이랑 어떻게 분석하는 건지 하는 거 알려드렸었는데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입지 분석 7단계의 내용들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직장군입니다. 직장군 그 다음이 제 생각에는 학군 그 다음에 상권
그 다음에 역세권. 인허가행정 문화시설 녹지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거고. 또 제가 직장군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학군이라고 했는데 뭐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알아본 부동산이 투룸이나 뭐 좀 쓰리룸인데 작은 쓰리룸이고 그러면 가족 구성의 대상이 조금 다르겠죠. 뭐 자녀가 없는 구성원, 세대 구성원, 아니면 혼자 사는 세대 구성원, 이런 그런 소형 평수 주택이다. 그러면 학구는 고려하실 필요 없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유동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7개를 저는 입지 분석 7단계라고 제 마음대로 그냥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세권, 제일 중요한 거부터 할까요? 중요한 거, 직장군.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는데 서울의 3도심 어디였죠? 서울 도심권, 광화문 인근과 강남, 그리고 여의도, 요 세 곳이 서울의 가장 메인 직장군이고, 그 외에 7광역 중심도 서브 직장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서북권에 있는 DMC, 동북권에 있는 청량리, 동대문, 청량리 왕십리, 그리고 동남권에 있는 잠실, 서남권에 있는 가디단, 가산 디지털시티, 그런 곳, 서브 직장군까지 얼마나 걸리는가로 이제 역사권이 나오는 거죠. 직장군에서 교통으로 이동하는데, 직장군까지 교통으로 이해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그리고 아파트 단지들이 막 모이고 거기에 아이들이 살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 학군이 발전하게 됩니다. 당연하게.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고 있느냐, 아니면 초등학교에 횡단보도 1개 정도로 가느냐. 횡단보도가 2개 이상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불안해지죠. 왜냐면은 초등학교 바로 인근 횡단보도는 녹색 어머니 왜 나와서 봉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안전한데 횡단보도가 2개 이상 되면은 좀 위험하다. 그리고 내 주거지 아파트에서 초등학교를 등교를 하는데 막 상권을 통과해서 등교해야 되는 그런 동선을 가진 아파트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상권이 학군지고, 그래서 학원 가고 이래서 좀 건전한 상권이면 괜찮은데 유흥가, 어른들 술집 이런 거 모여있는 곳에는 마이너스거든요. 어린 아이들 교육에는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해 보시면 좋고, 학군 검색하는 또 툴들 설명드렸는데, 아파트 투미랑 뒤로 가시면 아파트 투미랑 여기에 학구도 안내 서비스,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요거 2개 들어가셔서 아파트 투미는 여기 학군 정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들어가셔서 중학교 수행평가, 여기에 학년, 학기 이렇게 과목 선택하시고, 내가 검색한 주택 인근에 있는 중학교 여기 넣어보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표준 편차 쭉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공부 얼마나 잘하는지 보는 거죠. 이 숫자 크면 클수록 좋은 거겠죠. 그리고 학구도 안내 서비스, 여기는 여기에 학교명 입력하면, 한번 입력해볼까요?
그냥 생각나는 학교 아무거나 써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검색하지 마시고, 주소를 넣으시면, 주소 기억나는 게 지금 제 집 주소밖에 없거든요. 제 집 주소 넣어볼게요. 배정되는 초등학교. 양구초 무조건 배정되네요. 중학교 누르면은 양구중학교랑 서천중학교 중에 가야 됩니다. 고등학교 누르면 와, 이렇게 갈 수 있구나. 강원도. 이 고등학교 중에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검색한 부동산의 주소를 여기다 넣으면 초등학교 배정 어디 되고 중학교 배정 어디 되고 고등학교 배정 어디 되는가가 나오고, 요 학교 이름을 이제 여기다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공부 얼마나 잘하는지도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가 학군이 좋구나 나쁘구나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상권은 호객노노 들어가시면 그 상권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이제 부동산 스터디 2기에서 조사하신 분들 내용인데, 이게 호객노노 화면이에요. 이런 식으로 상권이, 마트가 내 주택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큰 종합병원이 어디에 있구나 이렇게 확인해서 캡처해서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이것도 호객노노 화면인데요. 여기에는 학구도 안내 서비스와 다르게 그냥 내가 갈 수 없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막 포함돼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꼭 학구도 안내 서비스로 실제로 배정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다 필터링 하신 다음에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문화시설, 인허가행정 이런 거는 주변에 영화관 어디 있고 체육센터 이런 데 어디 있고, 인허가행정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랑 구청, 국세청 이런 거 말하는 거거든요. 행정 업무 볼 수 있는 곳. 녹지는 뭐 공원, 뭐 한강, 무슨 천, 뭐 이런 것들, 뭐 산. 그래서 이렇게 입지 분석 7단계 분석하셔서 글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카페에 부동산 스터디에 온라인 인증 가시면 1기부터 해서 2기 분들 것까지 조사하신 게 쭉 있어요. 이분들 쓰신 거 한번 쭉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폼 해서 쓰셨구나. 아마 요 연도수가 가장 최근이면 최근일수록 좋을 겁니다. 이거 한 5번 정도만 인증글 찾아서 읽어보시고, 첫 번째 내 투자금 총 얼마인지 계산하시고, 그 투자금에 맞는 부동산 필터하시고, 그 필터된 부동산 안에서 이게 정말 좋은 건지 입지 분석 7단계 해가지고 요 인증글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써주시냐, 저희가 매주 목요일에 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10월 3일 목요일 이전에 10월 3일 21시에 또 이렇게 메일로 뵐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이전에 조사해 주시고 인증글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그 피드백을 해드릴 거예요. 투자금은 이렇게 선정하시면 뭐 너무 과합니다, 혹은 너무 적습니다, 다른 투자금 더 없으세요, 어디 묶여있는 현금 더 없으세요, 뭐 여쭤볼 거고, 투자금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저렴한 거 사셨어요, 이런 거 여쭤보기도 할 거고, 입지 분석하신 거 보고서 요 금액이면 다른 지역에 더 좋은 입지에 저평가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정말 좋은 입지에 가치 평가가 좀 낮게 된 걸로 해서 잘 골라오셨네요, 그런 식으로 피드백 드릴 거니까
오늘 오리엔테이션 때 배우셨던 걸로 해가지고 인증글 하나 완성하셔서 입지 분석해서 오시면 됩니다. 맨 처음 인증글 올리시는데 보통 보니까 한 4시간 정도 소요되시더라고요. 정말 힘들어 하시고, 그런데, 근데 이거 한번 넘어가면 최종적으로는 분석하시는데 한 1시간 정도면 다 하시더라고요. 정말 오래 걸려도. 그래서 처음 하나 해보는 게 정말 큰 허들을 넘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꼭 성공하셔가지고 그 인증글 올려두신 상태로 다음 주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실까요?